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황당했던 문제, 5번 문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5번 문제. 저희가 이패스에서 이제 기출 강의를 오픈하셔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LNT 시험 문제에 대한 기출 강의를 어떻게 찍었을까, 누가 찍었을까 싶어요. 근데 저희가 제일 먼저 공개하지 않을까, 감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뒷배경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이런 5번 문제에 대한 문제는 단순하게 암기해서 끝나면은 이걸로 문제가 끝나는 거고, 이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어떤 앞으로 추세, 우리 시험 문제, 물론 이번에 합격하시겠죠. 합격하고 또 합격하신 분은 합격하신 대로, 뭐 다시 시험 보시는 분 다시 시험 보는 대로 꼭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이 좀 되게 중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한번 볼까요?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내연기관의 배출가스 후처리, 후처리 장치. 후처리라는 거는, 잠깐만요. 후처리죠, 후처리. 예. 내연기관이 폭파하고, 이건 이제 디젤의 경우를 봅시다. 디젤. 내연기관이 연소를 한 다음에, 배기가스로 제일 마지막 머플러로, 대기 중으로 나가기 전, 엔진에서 머플러 끝단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 중 LNT에 대한 부분, LNT에 대한 촉매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정화된 원리가 뭐냐, 그 다음에 낙스의 재생 과정, 그 탈환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20점을 줬어요. 20점. 20점은 어떻게 20점일까요, 여러분? 예. 요거 하나 줬죠? 정화원리 쓰라고 했죠? 재생과정 쓰라고 했죠? 탈환과정 쓰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각 5점씩 배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구성요소와 정화원리, 낙스의 재생과정과 탈환 원리를 하나로 묶고 LNT 촉매 시스템의 구성요소의 정화원리 어떤 전체적인 어떤 개요 부분, 개요를 쓰라고는 안 했지만 LNT에 대한 것과 비교한 우리 SCR이죠. SCR이나 SCR과 비교해서 서로 비교한 이런 내용들로 적었을 때 어떤 개론 부분, 이런 부분으로 또 하나로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점수를 그렇게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린낙스 트랩, 그래서 LNT라고 했습니다. 네. 이 영어의 그 내용을 이렇게 봐서도 뭐가 좀 끈적끈적하게 이제 붙는다, 흡입한다, 뭐 이렇게 흡착한다,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그래서 LNT는 그냥 흡장이에요. 흡장이라고 합니다. 흡장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SCR이죠. 반대라고 하기 좀 그런데 요거하고 좀 반대가 아니고 요거하고 좀 비교되는 부분, 비교되는 게 이제 SCR인데, SCR은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죠. 요소수 태우는 거. 예. 요즘 보통 디젤 차량 요소수를 첨가해서 이렇게 하는 디젤 RV차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대형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요소수
요소수 뭐 파동이다 막 이런 언론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흡장 원리를 이용한 LNT는 처음 들어요. 처음 든다기보다 이제 생소하단 말이에요. 예. 자, 요렇게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이제 요번에는 LNT가 나왔죠? 예.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이렇게 좀 볼까요? 예. 자, DPF부터, DPF부터. DPF는, DPF를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DPF는 가장 원초적인 그거를 PM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PM. PM은 이제 분진이죠, 분진. 분진. 입자상물질, 분진. 우리가, 뒤에, 머플러 뒤에 검게 되는 거, 검댕이. 예. 그런 게 이제, PM입니다. PM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이제 DPF라고 한다면, 낙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가, 어떠한 이제, 촉매를 거쳐서, 어떤 촉매, 낙스를 없애기 위한 촉매가 있는데 그 촉매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SCR 촉매, LNT 촉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촉매가 원리가 다르다. SCR은 요소수라 그래서 암모니아가 이제 환원제예요. 요소수. 여러분 그 산화 환원이라는 건 뭐냐? 환원시킨다 하죠. 환원이라는 거는 산소를 잃는 거예요. 산소를 잃는 것. 그러면서 우리 수소나 전자 같은 것은 다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산화라는 건 뭐예요? 산화됐다 그래서 산화는 산소를 반대예요. 이거 반대. 산화는 산소를 얻고 수소와 전자를 잃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용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용어. 그래서 산소를 잃고 수소 전자를 얻게 하는 환원시키는 이 환원제, SCR에 대한 낙스 산화물, 낙스를 대기가스를 그대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해가스를 줄이기 위한 장치는 환원제로 뭐가 쓰이느냐? 여기는 이제 요소수가 쓰이고 LNT는 반대로 탄화수소가 쓰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탄화수소가 뭐가 있나요? 탄화수소 HC. 탄화수소. 뭐 있어요? 탄화수소 HC. 언뜻 HC 뭐 있어요? 석유. 예. 석유 같은 게 이제 탄화수소의 대표적인 탄화수소 액상 물질이죠. 그죠? 예. 이런 환원제를 이제 탄화수소를 환원제로 쓰는 게 LNT입니다. 근데 LNT와 SCR은 이거는 또 다른 요소수를 뿌려서 요소수를 주입을 해서 태우는 거예요. 또 다른 분사해주고 주입하는 별도의 요소수를 암모니아로. NH3를 암모니아를 부어서 SCR에 부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으려면은 또 다른 별도의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LNT는
LNT 그 자체가 LNT 그 자체에 환원제로 탄화수소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낙스가 지나가면서 흡입해버려요. 그걸 흡장이라고 합니다. 흡장에 대해서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물리적으로 기체가 고체에 흡수돼서 고체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이제 흡장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어렵죠? 한자입니다, 한자. 원리가 달라요, 원리가. 어? 그러면은, 선생님, 강사님, 그러면, 낙스를 줄이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이 두 가지는 알겠는데, 이 두 가지에는 DPF가 필요가 없나요? 아니요. DPF는 다 있어요. 지금 DPF는 다 적용돼요. DPF가 요쯤에 이제 DPF가 그거를 다 장착합니다. 장착하고 또다시 SCR과 LNT를 또 구분해서 추가적으로 장착하는 겁니다. 촉매를.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헷갈릴까봐. 예. 그래서 낙스를 줄이기 위한 것은 SCR과 LNT라는 촉매가 있는 거고 PM을 줄이기 위한 것은 DPF다. 근데 디젤에는 PM과 낙스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DPF는 다 장착을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촉매라는 것은 이 SCR과 LNT를 구분해서 한다. 근데 LNT는 이제 흡장 HC라는 탄화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서 환원 물질로 포함돼서 가지고 있고 SCR은 환원제로 요소수 암모니아를 별도 암모니아를 부어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태우는 그런 환원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SCR이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의 대략적인 개요가 돼 있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DPF만 얘기했었습니다. 강의 중에 DPF만. 네. 그렇죠? 네, 촉매에 대한 부분은 SCR은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는 안 하고 DPF에 대한 제가 원리와 이게 기출문제에 나왔었어요. 이게 기출문제예요. DPF에 대한 것이 기출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된 게 DPF 나왔죠? 그 다음에 LNT 나왔죠? SCR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될까? DPF가 여기에 들어가서 낙스든 PM이든 같이 줄여가면서 촉매로 SCR, LNT 쓰는 거예요. 전반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원리에 대한 부분 플러스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떤 배경이야? 뭐 되게 환경오염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다 얘기하죠. 다 얘기하죠. 그런 원리를 한번 이해하고 가자는 얘기죠.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왜? 디젤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가솔린의 배출가스에 대해 EGR은 디젤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EGR은 뭐냐? 여기서 또 말이 또 하나 더 드러나는데, 요거는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 그죠? 근데 이런 배출가스가 이 PM과 낙스를 최대한 줄이게 하는 미리 사전에 연소하기 차량이 내연기관에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연소하기 전에 기관이 작동되기 전에 작동할 때 이미 준비된 거 그래서 뭐라 할까요? 저감 장치라 할까요? PM과 낙스의 저감 장치의 부품 그 부품으로 하는 것을 이제 저감 장치 그 전에 만드는 거지 후처리가 아니고 이제 선처리라고 할 수 있어요. 선처리 조기에 처리하는 거 미리 준비된 거 그런 장치들이 이제 PM을 줄이는 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뭐 PM이 뭐가 있냐? PM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PM은 이제 인젝터를 약간 개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뭐 터보차저, 터보차저를 뭐 달아서 어떤 성능을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낙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아는 EGR 장치를 이렇게 좀 단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미리 선 조치되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후처리다, 선처리다. 선처리되는 거는 이제 이런 장치, 이런 부품들을 얘기하는 거고, 터보라든지 터보의 터보의 기능을 좀 향상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처리. 후처리는 이제 차가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미 연소가 된 다음에 뒤로 갈 때,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연소되고 난 후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모분 답안은 다 이제 내드렸어요. 그죠? 그거를 보시면은, 쓸 수 있었겠다. 교수님 뭐, 우리 처음에 미리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참 죄송한데,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래서 제가, 7문제 중에 6문제는 제가, 근접하거나 적중하거나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뭐 100% 적중하면서, 4문제는 거의 100% 적중했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 저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제가 못한 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SC하고 LNT. 우리 뭐 몰랐으니까 뭐 합격하신 분은 또 이걸 보고 우리가 차량 손해사정 할 때 차의 특성이 어떤 LNT가 작성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기식을 알고 하면 보고서 쓰기도 좋잖아요. 만약에 떨어지신 분은 또 내년에 시험 보실 때 요런 레퍼토리를, 그런 분위기를, 내용을 잘 알고 간다면 분명히 좋은 또 이런 배기가스,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나 배출가스의 어떤 디젤, 특히 디젤로 많이 나오겠죠. 디젤 같은 걸로 얘기할 때는 여러분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요. 이제 그린딜 정책이라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그린딜 정책입니다. 정책. 유럽의 그린딜입니다. 그린딜 정책인데요. 정책이 유로 이제 7까지 갔습니다. 현재는 유로 6입니다. 현재는 유로 6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현재 기준 유로 6는 뭐냐면 가솔린은 킬로미터당 60mg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그 다음에 디젤은 80mg으로 이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이렇게 제한을 뒀다. 이게 왜 가솔린이 적어요? 가솔린이 질소산화물, 낙소산화물, NOx, 낙소산화물이 이제 디젤보다는 적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우리 대기 환경 유해에는 사실은 가솔린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가솔린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이거는 PM이나 이런 것들 수트 이제 이런 수검댕이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도 입자가 굵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눈에 안 보이면 돼요. 가솔린은. 사실 가솔린이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유로 7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가 작년 11월 10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내후년에 우리가 내년에 이제 기출문제 이후에 내년에 시험 보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제 24년도에 시험 보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적용되는 7월 1일, 우리가 보통 7월에서 8월에 시험 보잖아요. 서술 시험이, 그죠? 그러면 1년 후에 이제 적용되는 유로 7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 언론이 얘기할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관심 없으면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얘기할 거고, 이미 이제 얘기했으니까 적용을 25년 7월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때 적용할 때는 어떠냐? 가솔린과 디젤이 더 강화된 거예요. 디젤이 80에서 60으로 더 강화된 겁니다. 유로 7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에 대한 문제, 아까 얘기한 DPF, 그 다음에 SCR, LNT,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줄이기한 EGR, 그 다음에 인젝터에 대한 개량 터보의 성능의 향상,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내용들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드렸어요. 답은. 근데 이게 제가 앞에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답이 아니다. 이걸 써야지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한 20분 가까이, 20분 가까이 이제, 앞에 이런 서두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썼든지, 어떻게 쓸지 난 몰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앞에 내용들로 가지고 채워졌다면, 쓸 수 있었다. 예를 들면, LNT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LNT 구성, 산화촉매가 있다. 산화촉매를 이제 약어로 이제 OCC라고 하거든요. OCC. 산화촉매를 OCC라고 얘기합니다. DPF, DPF 아까 얘기했죠. DPF가 있고, LNT가 있고, LNT에는 흡장하기 위한 우리 환원제로 탄화수소를 쓴다. 환원제로 탄화수소를 쓴다. 이해되십니까? 네. 요런 구성 요소로 다 있다. 근데 꼭 이렇게 안 써더라도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써도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다음 정화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배기가스의 질소 산화물을 일시적으로 흡장한 후에 연료량이 많은 상태에서 연소를 합니다. 리치번에서 연소해서 산소를 환원하는 겁니다. 산소를 잃는 거라 했죠. 산소를 빼는, 산소를 잃는 원리이다. 산소를 이렇게 그런 말 하기 힘드니까 산소를 환원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LNT입니다. LNT. 환원. 이렇게 외워져. LNT, SCR. 환원. 그래서 여기는 환원. 어떤 걸로? 그거는 HC. 여기는 NH3. 그죠? 모르면 암모니아. 이거는 탄화수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셨나요? 네. 다음에, NOx 재생 과정 및 탈환 과정에 대해서 쓰세요. 그랬습니다. 탈환은 이제 황을 없애는 거죠. 황 성분을 없애는 거. 재생 과정은 엔진 연소 시 연소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흡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LNT에 대한 재생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흡장, 이제 모아요. HC가. HC에 의해서 흡장합니다. 그리고 연료를 다시 추가 분사해서 또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을 통해서, EGR을 이용해서 산화물질을 남기게 됩니다. 산화물질을. 그 추가된 연료, 또 추가해서 연료를 또는 남게 된 산화물질을 이용해서 NOx와 반응하게 되고 이거를 산화 재생하게 됩니다. 네. 자, 탈환 과정은 DPF 재생을 위한 후분사. 이제 이렇게 써봤어요.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요거 이제 부연 설명이고, 네. DPF 재생을 위해서, 후분사를 하게 되고, 또 LNT 낙스 저감을 위해서 또 분사를 하게 됩니다. 네. 연료 분사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LNT 탈황, LNT에 있는 황성분을 탈황하기 위한 재후분사가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탈황을 하게 된다. 마지막. 이러면 뭐 연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670도, 이거 밑에 읽어볼까요? 670도씨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에서 타랑을 위한 후분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피플 재생을 다 하고 나서도 계속 후분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오일에 분사량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돼서 이제 엔진 오일의 경유가 혼합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런 차들은. 그래서 엔진 오일이 비정상적으로 우리 연료가 이제 들어가면서 엔진 오일하고 섞이면서 마치 엔진 오일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일어나서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잦은 연료 분사, 후분사, 타랑 가려면 3번 분사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연비 저하, 연비가 저하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LNT는. 근데 요소수는 별도의 장치로 요소수를 부어 넣기 때문에 그 배기열에서 다시 이제 태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그 연료에 대한 그 연비가 저하되진 않죠. SCR은. 그죠? 그래서 SCR을 많이 써요. 연비 문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5번 문제 좀 길게 했습니다. 그죠?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차량의 차체 수리를 위한 충돌 손상 분석의 충돌입니다. 충돌됐답니다. 사요소와 사용되는 계측기는 쉬운 것 같아요. 종류별 용도에 대해 쓰세요. 그런데 15점을 줬습니다. 15점. 어떻게 15점일까요? 여러분. 사요소에 대한 부분을 제 생각은 한 10점 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한 5점 주지 않을까요? 계측기는 좀 쉬우니까. 네. 그 사요소니까 10점이니까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몇 점씩인가요? 2.5? 그렇죠. 2.5씩. 머리가 빠르시네. 네. 2.5점씩 배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요거 문제도요. 제가 채점 잘하면요. 여러분들이 손상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사요소라고는 했지만 차가 충돌해서 손상을 했어. 제가 한번 상상을 하라 했죠. 차가 들어왔다. 손상됐어. 외관상으로 본다. 내부적으로 파손이 뭐가 돼 있니? 아니면은 충돌점이 부딪혔을 때 꺾인 부분이 어디니? 단면적존이 어디니? 어떤 뭐 위로 꺾였니? 아래로 꺾였니? 뭐 이런 분석들 있잖아요. 이런 분석들을 마구마구 썼다 이거예요. 그래도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이게 충돌 손상 분석의 사요소라고 딱히 뭐 어떻게 무조건 어느 교재에는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뭐랄까, 오래된 이제 정평이 나 있는 어떤 차체 손상에 대한 분석의 어떤 제작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없어요. 예,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점수를 잘 주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쓰셨더라도, 충돌을 했을 때 어떻게 쓰셨더라도 이 문제는 15점이지만 여러분 점수를 그래도 누구나 다 한 7점, 5점 이상, 7점, 50% 이상은 다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요거를 쓰기 때문에 요거를 쉽잖아요, 이거는. 그죠? 5점 이상, 7점 가까이 다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우리 그 파트사 기본서 강의에서 이런 차체 손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1차선, 2차선 파손, 크러쉬 포인트 이런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스웨이, 사이드웨이, 콜랩스, 세그, 트위스트 이런 내용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런 그림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가 굉장히 제가 정말 고민해서 진짜 고민해서 쓴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나 뒤에 기출문제 이런 게 빠져서 그렇지 제 기본서로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차체 손상에 대한 부분으로 또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이 내용 사진이. 그래서 센터링 게이지를 우리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센터링 게이지의 용도와 있던 사진으로 이렇게 제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 게이지. 우리 게이지 2개씩 쓰라는 거죠. 계측기 2개 쓰라는 거. 2개. 계측기 특수 게이지
예, 굉장히 많죠. 계측기 뭐 하면은 뭐 많겠죠. 뭐 줄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계측기니까. 계측기? 아, 줄자 쓰신 분 괜찮을까? 아, 줄자 괜찮아요. 줄자 써도 그것도 점수 줄 것 같아요. 예, 줄자 아니면 뭐 그냥 3D 계측기 관련해서 이런 개념을 썼다 그래도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 생각이니까요. 제 생각이니까 모두 채점위원이 이거 영상 혹시 보신다면은 점수 주시라고 좀 많이 주시라고 우리 수험생들 고생하셨으니까 네.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데이텀과 센터라인에 대한 우린 계측기의 어떤 중심으로 쓴다면 이렇게 네 가지를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데이텀은 차체 하부와 프레임의 평형 상태입니다. 차가 이렇게 있으면요. 차체 하부와 프레임의 평행 상태. 여기에 이거에 대한 평행 상태를 데이텀으로 평행 상태를 가상면으로 만든 것이 이제 데이텀인데 이 바디의 상하 변형, 이 평행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상하 변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데이텀이죠. 네, 변형. 센터 라인은 이런 데이터 위에서 아래로 위로 수직면을 그어서 이렇게 중심선을 가로지르는 우리 교재 있죠? 네, 중심선을 가로지르는 세워진 평면선 이런 세워진 평면선에 대한 변형과 파손이죠. 네. 다이아몬드 변형이나 이런 변형들. 네. 그 다음에 레벨은 센터링 게이지의 수평바의 수평 상태에 대한 차체 변형 상태입니다. 센터링 게이지. 나머지 이제 치수 길이 이런 것들은 이제 트림 게이지를 활용해 대각선 방향의 어떤 변형, 다이아몬드 대각선 방향 이런 이제 아까 얘기한 데이텀의 위아래 수직면에 대한 이런 변형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대각선, 스웨이, 사이드웨이, 그 다음에 트위스트 이런 거죠. 예. 평형이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대각선만 크러쉬 포인트는 홀 같은 이런 충돌점이 있어서 차체가 있다면 이런 홀이 충격을 받아 여기가 꺾이죠. 이게 크러쉬 포인트. 예. 길이의 변형의 어떤 크러쉬 포인트의 변형과 파손 같은 이런 내용들로 쓸 수 있고요. 또 이런 내용들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외부 파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크러쉬 포인트에 대한 부분, 또 우리 설명에서 내부 파손, 내부적인 파손에 대한 손상 부분, 이런 부분으로 서술을 하셨어도 점수를 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외부 파손은 육안으로 보는 충돌점의 파손 분석, 육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2차적인 것은 어떤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거고 2차적인 외부 파손은 유리가 파손됐거나 외부 패널에 대한 파손 2차적 분석. 그 다음에 크러쉬 포인트는 아까 얘기한 홀이나 모서리 부분, 곡면 부분, 그 다음에 주름진 부분, 단면적에 변화된 부분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겹쳐진 패널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러쉬 포인트죠. 크러쉬 포인트의 변형과 파손 분석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내부적인 부분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우리, 어떤 데이텀이나, 데이텀, 센터라인, 레벨, 이런 부분이 이제, 내부 파손에 속하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쓸 수도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이그, 트위스트, 콜랩스를 외우셔서 이런 내용들로 쓰셨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내부 파손만 쓴 거거든요. 내부 파손 부분만 쓴 거라서 좀 부족합니다. 근데 어떤 크러쉬 포인트나 외부 파손 아니면 앞에 얘기한 뭐 데이터 라인 뭐 이런
센터 라인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더 쓰셨다면은 충돌 4요소 이상으로 쓰신 거니까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다음 계측기는요. 트렌 게이지와 센터링 게이지가 있는데 트렌 게이지는 대각선 방향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센터링은 센터 라인의 변형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레임의 센터 라인은 이제 상하 좌우 휨을 측정하는 것이고 트렌 게이지는 대각선 방향의 크러쉬 포인트에 대한 길이 변화, 차체의 변형을 확인하는 것이 트렌 게이지입니다. 트렌 게이지. 네. 여러분들 제가 제공해 준 거기에는 이게 띄어쓰기가 안 됐거든요. 띄어쓰기. 요 정도는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계측이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7번입니다. 이 7번은요, 제가 수용성 도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얘기를 제가 집중해서 했는데, 그래도 도장의 어떤 그런 부분, 분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건의 패턴, 어떤 건의 뿌리는 패턴, 주요사항 이런들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좀 기초적인 문제예요. 이게 기초적인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솔리드 도장 이것도 기본서에서는 제가 했어요. 기본서에서 했고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네,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문장으로. 근데 다음 교재 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드릴게요. 이게 기초라. 일단 보시죠. 솔리드 도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원커트입니다. 원커트. 네. 원커트. 하도 도장을 한 다음에 바로 착색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착색하는 것이 솔리드. 그래서 반짝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빨간색, 검은색. 예. 그래서 솔리드 도장이고요. 메탈릭은 여기에 이제 하도 도장을 한 다음에 알루미늄 입자 같은 좀 반짝이는 알루미늄 입자 같은 반짝이는 분말 소재의 도장을 다시 한번 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클리어 도장을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솔리드 도장입니다. 솔리드. 상도 도장이죠. 제일 상도 도장, 상도 클리어. 자, 요거는 이제 메탈릭 블루라고도 하고 레드, 메탈릭 블루나 레드, 메탈릭 색깔의 블루 레드, 그 정도. 메탈릭 도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펄 도장, 이게 10점짜리예요. 근데 이제 펄 마이카라는 거는 이제 운모를 얘기하는 운모인데 펄이라는 거는 이제 진주죠, 진주빛. 진주란 이제 뜻인데 그만큼 그냥 우리 그 메탈릭 도장처럼 은빛 나는 수준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이제 빛이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펄 진주 이제 동그란 거 있잖아요, 진주. 이제 펄 마이카 도장 같은 경우는 3코트를 하는데요. 3코트를 하는데 펄 도장을 따로 별도로 이제 우리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투코트처럼 은빛 알루미늄 은빛이 나는 것처럼 펄을 집어넣어서 도색을 하면 안 되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펄이 굉장히 무거워요. 좀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코트식으로 펄을 섞어갖고 많이 칠해버리면요. 이제 도장을 칠해 놓으면 가라앉아 버려요. 펄이 무게가 더 있으니까 건조하는 과정에서 가라앉아서 펄의 효과를 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초적인 도장을 할 때는 펄을 따로 뿌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도장 기술이 워낙에 좋아져서요. 지금 이제 펄 도장에 대해 펄 마이카 이제 펄 도장을 같이 이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3코트가 아니라 2코트로도 그냥
이렇게 3코트 효과를 내는, 3코트를 해도 4코트 역할을 내는 그런 도장 기술이 이제 도장의 도료의 기술이 발달한 거죠. 도료의 기술이 많이 발달한 상태입니다. 상도의 펄 안료를 먼저 한 다음에 클리어를 하는 그것이 이제 펄 마이카 도장입니다. 펄이 들어갔다. 전 범위에 걸쳐서 전범위 색상에 적용되는 것이 이제 펄 마이카 도장입니다. 펄 안료라고 합니다. 펄 안료라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7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우리 시험이 요번에 좀 기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20점짜리가 5번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와서 LNT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들 20점을 일단은 제껴놓고 해도 80점인데 평균. 근데 80점도 이제 모두 다 맞으면 좋은데 시험 채점위원들이 제 생각은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은 70점에서 75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정말 잘 맞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쓰지 못한 부분은 모두 다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어려운데 자율주행자라는 저랑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마지막에 좀 쓰신 분들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남들이 못 쓸 거 썼다. 고전압 배터리 팩에 대한 부분을 좀 서술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20점 이렇게 10점 이런 30점을 보장하고 갔다. 그러면은 변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 분명히 합격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합격시키려고 여러분 강의하는 거죠.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합격에서 공부하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최종 합격을 정말 기원합니다. 이건 진심이고요. 손해사정 업무하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좋은 일로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기출문제 강의 2023년 기출문제 강의 이대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